제 이름은 서아라, 결혼 3년 차입니다. 오늘은 제 시동생 박지석과 그의 여자친구 임유나가 약혼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약혼식을 위해 저는 꼬박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다리가 가늘어질 지경이었죠. 호텔은 제가 온갖 인맥을 동원해 겨우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신라 호텔이었죠. 메뉴는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를 모시고 8번이나 수정한 끝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현장에서 재생될 배경음악 하나하나까지 제가 먼저 추린 뒤 예비동서인 임유나에게 최종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호텔의 화려한 주방에 서서 눈처럼 새하얀 조리복을 입은 셰프들이 전체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갖가지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긴장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백에서 정교한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특별히 지인을 통해 해외에서 구해온 다이아몬드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잠시 후 임유나에게 줄 약혼 선물이었죠. 이 팔찌를 사기 위해 제 비상금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저 시동생의 약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 가족 모두의 체면이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서아라 사모님, 이 플레이팅은 어떠신가요? 호텔의 김 부장님이 멋지게 장식된 모둠회 접시를 들고 와 제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저와 직접 모든 것을 조율했고 모든 세부 사항은 제가 소통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새하얀 본차이나 접시 위에 신선한 연어와 참치회가 셰프의 손길을 거쳐 무채와 깻잎으로 장식되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 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 기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짙은 붉은색의 고급스러운 개량 한복을 입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분주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주방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제 손에 들린 보석함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서 보석함을 낚아채 열어보더니 입꼬리를 삐죽였습니다. 팔찌 품질이 그저 그렇네. 내가 옛날에 지석이 아빠한테 사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야. 내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우리 유나는 강남 아가씨라 눈이 높단다. 네가 준비한 이런 건 눈에 차지도 않을 거야.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해서 우리 박씨 집안 망신시키는 일 없도록 해라.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팔찌를 사기 위해 거의 반년치 보너스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잘 준비해뒀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석함을 제 손에 다시 쑤셔넣고는 방금 막 나온 과일 플래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딸기 배열은 삐뚤빼뚤한 게 이게 대체 무슨 꼴이니? 그리고 저 케이크 말이야. 이따 케이크 커팅식 할 때 사회자랑 다시 한번 순서 맞춰봐.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유나 부모님은 이 바닥에서 다들 알아주는 분들이시라고. 저는 연신 알겠다고 대답하며 그녀가 몸을 돌려 먼저 도착한 친척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방의 셰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약간 아팠습니다. 이렇게 하녀처럼 불임을 당하고 공은 공대로, 노력은 노력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3년 동안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겪을 때마다 마음속에 축축한 손뭉치가 들어찬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식기들이 놓인 긴 테이블로 가서 마지막으로 남은 와인잔 몇 개를 바로 놓으려 할 때 남편 박지훈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늘 새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신이 나서 채팅을 하고 있었죠. 여보, 마침 잘 왔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객들 답례품은 다 확인했어요. 박명록 쪽은요? 박지훈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런 자질구레한 건 당신이 알아서 해. 뭐든지 나한테 묻지 말고
나 지금 김 사장님이랑 중요한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오늘 지석이 약혼식이라 내 사업 파트너들도 많이 왔단 말이야. 인맥 넓힐 절호의 기회라고.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나한테 패 끼치지 말고. 그는 말을 마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핸드폰 화면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문득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겠다고 고집했던 그 사람이 맞나? 그의 무엇을 보고 결혼했을까? 성실함? 나에게 잘해주는 것?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약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저는 임윤아가 직접 골라준 연분홍색 파티 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이 색이 자기에게 잘 어울린다고 했었죠.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잠시 바람도 쐴 겸 연회장에 빠진 것은 없는지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이르자 시동생 박지석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임윤아의 팔짱을 끼고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임윤아는 맞춤 제작한 흰색 미니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며 제 드레스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임윤아는 웃으며 박지석에게 말했습니다. 지석 씨, 형수님 옷 좀 봐요. 색깔은 맞는데 스타일이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꼭 우리 엄마 세대가 입는 옷 같아요. 박지석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에이, 우리 형수는 원래 소박하잖아. 어떻게 너랑 비교가 되겠어? 넌 패션의 여왕인데. 임윤아는 옆 테이블에 놓인 제가 수없이 확인했던 디저트 타워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저와 주변 몇몇 친척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디저트 플레이팅도 너무 촌스러워. 디자인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친구한테 부탁할 걸 그랬어. 걘 전문가인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은근슬쩍 저를 향했고 그 눈빛에는 구경꾼의 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바로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 이내 옆 사람과 대화하는 척하며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쪽 상황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임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윤아야, 우리 격떨어지는 사람이랑은 상종하지 말자. 오늘 주인공은 너잖니? 내가 최고야. 가자. 엄마가 중요한 아저씨. 아주머니들 소개해 줄게. 그 말은 겉으로는 임윤아를 달래는 척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들 가족 3명이 화기애애하게 하객들 사이로 걸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저 혼자 그 자리에 마치 불필요한 장식품처럼 남겨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 답답함이 점점 더 심해져 목구멍까지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샴페인 잔을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 위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 소리로 가득했지만 저는 온몸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방에서의 작은 불쾌함이 생선 가시처럼 목에 걸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아라,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끝났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지 마. 저는 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전체 요리가 놓인 긴 테이블로 다가가 뭐라도 도우려 했습니다. 하다못해 테이블 가장자리를 다시 한번 닦는 것이라도 멍하니 서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천을 막 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또다시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로 옆에 서서 이미 거의 준비가 끝난 음식 테이블을 탐조등처럼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을 뻗어 제가 방금 칭찬했던 모둠의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무채는 왜 이렇게 굵게 썰었어? 어떻게 먹으라고?
그리고 이 깻잎은 시들시들하잖아. 생기가 하나도 없네. 알아야, 너 주방장한테 제일 신선한 걸로 쓰라고 강조 안 했니? 오늘 같은 날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고. 천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말씀드렸어요. 김 부장님이 오늘 아침 비행기로 공수해온 최상급 재료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럽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상급? 내가 보기엔 걔들이 널 속인 거겠지. 넌 너무 사람이 좋아서 탈이야. 그러니 남들이 널 우습게 알지. 가서 따뜻한 요리 좀 재촉해봐. 탕은 잘 우러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맛이 없어진다고. 그녀는 지시를 마치고는 다시 몸을 돌려 주류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축축한 손뭉치가 물을 더 머금은 듯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런 패턴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제 몫이었지만 마지막에 흠을 잡는 사람도 항상 저였습니다. 공로는 박씨 집안의 것이었고 남편 박지훈이 돈을 잘 번 덕분이었으며 사실 대부분 제 돈으로 메웠지만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살림을 잘한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수고와 실수는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뜨거운 요리가 준비되는 곳으로 가니 커다란 솥 안에서 황금 해신탕에 황금빛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제게 가슴을 치며 불 조절은 완벽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는데 비품실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 박지훈이 여전히 그곳에 기대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는 걸 보니 또 어느 단톡방에서 오늘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하객들도 거의 다 왔고 아버님 어머님 쪽 중요한 어른들도 오신 것 같아요. 가서 인사라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박지훈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구네. 내가 지금 중요한 일 하는 거 안 보여? 어른들께 인사하는 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정안 되면 지석이랑 유나가 있잖아. 내가 왜 거기 끼어들어? 당신이나 당신 할 일 제대로 하라고.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그의 말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처럼 제게 남은 마지막 기대마저 꺼뜨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껴안으며 여보, 고생 많아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의 사업, 그의 체면,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핸드폰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서서 시끄러운 연회장으로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명은 아까보다 더 밝았고 하객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하지만 그 사이를 걷는 저는 마치 투명한 유령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인사를 건네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을 뿐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방명록 테이블로 가서 다시 한번 명단과 좌석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방명록을 담당하던 어린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알아 사모님, 벌써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문제 없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도 결국에는 모두 제 탓으로 돌아올 텐데요. 예비동서 임윤아는 꽃처럼 화사하게 박지석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축하와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일부러 박지석을 끌고 다가왔습니다. 지석 씨, 형수님 혼자 저기 계시네. 외로워 보여요. 가서 말동무라도 좀 해드리지 그래요? 박지석은 해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수는 워낙 유능해서 내가 옆에 없어도 괜찮아. 그렇죠, 형수님?
임윤아는 방명록 테이블 위에 하객들에게 선물로 줄맞춤 제작된 작은 곰 인형 하나를 집어들고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 인형, 리본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청첩장에 있던 거랑은 미묘하게 차이가 나네. 형수님, 이 물건 검수할 때 꼼꼼히 안 보셨나 봐요? 저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곰 인형을 보았습니다. 리본은 와인색이었고 청첩장의 색과 분명히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부러 흠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의 자신의 새로운 위치를 과시하고 제가 외부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었죠. 주변 몇몇 친척들도 그 말을 들었고 시선은 다시 제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다시 한번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세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더 품위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아마 조명 때문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임윤아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박지석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늘씬한 뒷모습과 그녀에게 온순하게 순종하는 박지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전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박지훈과 마치 감독관처럼 사방을 돌아다니며 흠을 잡는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거대한 부조리함과 고립감이 저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은 그들 눈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모욕할 수 있는 공짜 하녀에 불과했던 걸까요? 연회장의 따뜻한 배경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무대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멀리서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어서 가서 케이크와 샴페인 타워를 확인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다리에 납이 채워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이토록 공들여 준비한 약혼식은 제게는 마치 길고 긴 능지처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제 머리 위에 부어질 그 뜨거운 국한 그릇은 주방 화로 위에서 보글보글 끓으며 최적의 등장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약혼식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뒤편에 서서 마치 언제든 대기해야 하는 후방 지원 병사처럼 여러 곳을 동시에 주시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의 주인공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 샴페인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방에서는 첫 번째 따뜻한 요리가 제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이제 저를 흠잡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빈석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임윤아의 어머니 손을 잡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주변 몇 테이블의 친척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사부인 손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 두 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잘 어울려요. 우리 지석이가요. 아주 성실해서 유나한테는 일편단심이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저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이 신라 호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장소 대관료만 해도 이만큼 들었다니까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했고 임윤아의 어머니는 호기심에 찬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과시하는 기색은 조금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메뉴도 전부 최고의 셰프에게 부탁해서 짠 거고 요리 하나당 가격이 이 정도는 돼요. 술도 다 최고급으로 준비했죠. 우리 아이들 기죽이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안은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든지 최고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어서 그 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마음속 생선 가시가 더 깊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이 체면을 중시한다고요. 그런데 그 체면은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호텔 계약금부터 메뉴와 주류까지 총 예산 2억 원 중에서 박씨 집안은 겨우 5천만 원을 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저, 서아라가 제 돈으로 메웠습니다.
제가 그 돈을 내놓았던 이유는 첫째, 시동생의 약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였고, 둘째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고 남편이 저를 조금 더 이해해 주길 바라는 가련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서아라는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자벽꾼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죠. 의식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반지 교환, 케이크 커팅, 샴페인 타워. 각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탐조등처럼 저를 훑으며 제가 실수하지 않는지 감시했습니다. 케이크 커팅 때는 제가 재빨리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내 케이크 카트를 단단히 고정시켰고, 샴페인 타워 때는 박지석이 손을 떨까봐 높이 쌓인 잔들을 조마조마하게 쳐다봤습니다. 겨우 의식이 끝나고 연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정갈한 냉채를 들고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겨우 한숨 돌리며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석 자리를 찾아 잠시 쉬면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저를 끌어당겨 테이블에 앉은 꽤나 지위가 있어 보이는 중년 남녀 몇 명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큰며느리 아라예요. 오늘 이 행사는 안팎으로 전부 얘가 도맡아 했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굴려봐야 해요. 그 손님들은 제게 유능하다며 예의상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태도를 싹 바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은 결국 제가 다 신경 써야 했죠. 아라야, 어서 주방에 가서 따뜻한 탕이 왜 아직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렴. 이렇게 추운 날 다들 따뜻한 탕 한 그릇으로 몸 좀 녹여야지. 그리고 유나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그 아이 테이블에 나갈 특별 제비집 수프는 내가 직접 가서 챙겨. 절대 다른 거랑 바뀌면 안 된다. 그녀는 또다시 저를 최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긴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우아하고 고상하게 웃는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씨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방패막이로 내세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공로는 박씨 집안의 것이고 과실은 모두 저 서아라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빈석을 지나갈 때 임윤아가 박지석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석 씨, 나 따뜻한 것 좀 마시고 싶은데 탕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박지석은 즉시 웨이터 한 명을 불러 음식을 재촉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유나야, 걱정 마. 벌써 내 형수한테 재촉하라고 보냈어. 금방 나올 거야. 걔가 하는 일은 믿어도 돼. 저는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속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거의 뛰다시피 시끄러운 연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방의 분주함과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연회장의 거짓된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김 부장님이 음식 나가는 순서를 조율하다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라 사모님, 첫 번째 온요리인 용봉 정산, 롱퐁 정샨, 탕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나갈까요? 저는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황금빛 국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보내세요. 웨이터들은 훈련된 모습으로 탕그릇을 들고 연회장을 향해 줄지어 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저는 마치 한 세기가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방금 막 나간 저 뜨거운 탕이 저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 가득한 음식 향기가 이 순간만큼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탕이 테이블에 오르자 연회장에는 잠시 동안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와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낮은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겨우 숨을 돌렸는데 시어머니가 또다시 제게 눈짓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가하게 있지 말고 주빈석으로 와서 챙기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운을 차리고 다시 그 위선적인 소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빈석에 다가서자마자 임유나의 특유의 애교와 까칠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탕 맛은 괜찮은데 그릇이 좀 평범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포시즌스 호텔 자선 디너에서 봤을 땐 다 금박을 두른 본차이나 그릇을 쓰던데 정말 고급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는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 유나야, 역시 넌 안목이 남다르구나. 다음에는 꼭 더 좋은 걸로 하자꾸나.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점이 있네. 그녀는 말하며 의미심장하게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에 방금 가라앉았던 열기가 다시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금박 본차이나 식기는 제가 호텔 측과 수없이 소통하며 추가 비용을 내고 업그레이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임유나 집안에서 격이 떨어진다고 흠잡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세심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때 냉채가 차례로 물러나고 따뜻한 요리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정교한 요리를 나비처럼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날랐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메인 요리가 나왔으니 다들 음식에 집중해서 좀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임유나의 쇼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인 요리는 궁중 해삼 요리였습니다. 직원이 요리를 주빈석 중앙에 놓자마자 임유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집지 않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접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박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왜 그래? 입에 안 맞아? 임유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빈석과 옆 테이블 몇몇이 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석 씨, 제가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 해삼 불린 정도나 익힘이 좀 아쉬워서요. 보세요. 형태가 충분히 통통하지 않잖아요. 식감이 좀 질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는 너무 오래 볶아서 색이 어둡네요. 향도 많이 날아갔을 거고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먹어볼까? 그러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알아야, 이 해삼 네가 마지막으로 고른 거 아니었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이 해삼이 호텔 총주방장이 직접 관리하는 최고급 식재료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다시 삼켰습니다.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저를 깎아내릴 구실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공용 젓가락을 들어 시어머니께 한 점 덜어드리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유나는 제 행동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박지석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지석 씨, 나 저기 닭은 바리찜 먹고 싶어요. 좀 덜어줄래요? 가시 없는 뱃살 쪽으로요. 박지석은 허둥지둥 그녀에게 생선을 덜어주며 조심스럽게 가시를 발라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요리는 진한 황금 해신탕이었습니다. 풍부한 향기가 퍼져나가자 많은 하객들이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유나는 숟가락으로 자신의 그릇에 담긴 탕을 휘젓더니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탕 색깔은 황금빛이라 먹음직스럽네요. 그런데 이 관자는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복도 두께가 평범하네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마카오에서 먹었던 게 너무 인상 깊었나 봐요. 비교하니까 좀.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뜻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번 연회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 얼굴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세게 내려놓았고 그릇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싸늘한 기운은 이미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임윤아의 모든 불만이 저 서아라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박씨 집안 망신을 시킨 탓인 것처럼 말입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임윤아는 거의 모든 것에서 흠을 찾아냈습니다. 너무 익었다, 재료가 평범하다, 플레이팅이 세련되지 못하다 등등.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한 겹씩 더 어두워졌습니다. 박지훈은 옆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큰 소리로 떠들다가 가끔씩 이쪽으로 쏘아보는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런 사소한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친구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구겼다고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나무 기둥처럼 테이블 옆에 서서 그 까다로운 말들을 들었습니다. 임윤아를 극진히 챙기는 박지석의 모습과 저를 냉담하게 무시하는 박지훈의 모습을 비교하며 마음은 점점 더 차가운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어디 약혼식이란 말입니까? 이건 명백히 임윤아의 자랑 무대였고 시어머니의 책임전가 현장이었으며 저 서아라의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연회가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는 겉보기엔 활기찼지만 주빈석 주변에는 기이한 저기압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분노 게이지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풍선처럼 마지막 바늘 같은 자극 한 번이면 터져버릴 것 같았죠. 그리고 저 자신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다지 뜨겁지 않지만 제 마지막 환상마저 꺼뜨리기에 충분한 그 탕 한 그릇이 곧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소동의 절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인 요리인 애저구이 새끼 돼지 통구이과 직원들에 의해 성대하게 등장했습니다. 캐러멜색의 껍질은 윤기가 흘렀고 먹음직스러운 향기를 풍겼습니다. 덕분에 잠시나마 임윤아의 까다로운 입을 막을 수 있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박지석에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며 SNS에 올리느라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 긴장의 끈을 약간 풀며 가장 힘든 시간은 거의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애저구이에 쏠린 틈을 타 잠시 화장실에 가서 제 모습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반나절 동안의 피로는 마라톤을 뛴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쳤습니다. 두 걸음도 채 떼기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죠. 알아야. 잠깐 서봐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금 주빈석에 놓인 거대한 과일 플래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그녀가 딸기 배열이 삐뚤빼뚤하다고 불평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플래터는 셰프가 다시 장식하여 여러 색깔의 과일로 꽃과 작은 새 모양을 조각했고 중앙에는 수박 껍질로 약혼을 축하합니다라는 4글자를 새겨 넣어 이미 상당히 정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솥바닥보다 더 검었습니다. 그녀는 플래터 가장자리를 장식한 키위 조각들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거 네가 이렇게 놓으라고 시킨 거니? 저는 조금 어리둥절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키위 조각은 별 모양으로 잘라 플래터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초록빛이 꽤 예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키위를 좀 더 하면 색감이 더 화사해질 것 같아서요. 셰프님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윤아가 옆에서 입을 가리며 과장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 키위 알레르기 있잖아요. 아주 조금도 못 먹는데 이렇게 제 가까이에 놓으면 혹시라도 다른 과일에 닿으면 어떡해요? 그녀의 외침에 주빈석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박지석은 즉시 그녀를 끌어안으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아야, 걱정 마. 우리 저거 안 만지면 돼.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새빨개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임윤아 집안 친척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맹렬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은 칼날 같았고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져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서아라, 너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을 한 거야? 윤아가 알레르기 있는 걸 몰랐단 말이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이렇게 촌스러운 플레이팅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런 사고까지 쳐.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너 때문에 다 구겨졌잖아.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피가 순식간에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키위 알레르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임유나 집안에서 준 주의사항 목록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해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몰라? 시어머니는 제게 변명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고 마치 제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침 옆에서 한 직원이 주빈석 손님에게 작은 불 위에서 계속 데우고 있던 뜨거운 닭곰탕을 따라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묵직한 뚝배기를 낚아챘습니다. 안에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물이 반 이상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순간 저와 연 회장의 수백 명 하객들이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시어머니는 팔을 휘둘러 그 뜨거운 닭곰탕을 제 머리 위로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제 머리카락, 얼굴, 목,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연분홍색 드레스까지 모두 기름지고 뜨거운 국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두피와 뺨에서 불에 달군 수많은 바늘에 찔리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누런 국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안에 있던 닭고기 조각과 버섯 몇 개가 머리카락과 옷에 달라붙었습니다. 끔찍하게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온도와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가 뒤섞여 제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눈에 들어가 쓰리고 아팠고 시야는 온통 흐릿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남편 박지훈이 드디어 옆 테이블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호해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다못해 저를 부축이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이토록 비참한 제 모습을 보고는 얼굴에 일말의 안쓰러움이나 분노도 없이 오직 가득한 혐오와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거칠게 눈을 희번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이를 악문 듯한 분노는 제 귓가에 똑똑히 전달되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멍청하게 뭘 서 있어? 이 망신스러운 거사. 당장 안 꺼져. 여기서 눈에 띄지 말고 꺼져. 이 한마디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제 마음속 마지막 버팀목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두피와 뺨의 통증은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주는 고통의 만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수많은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눈을 가린 국물을 되는 대로 닦아냈습니다. 제 시선은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 혐오로 가득 찬 박지훈의 눈, 그리고 상관없다는 듯한 시동생 박지석의 표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비동서 임유나의 입가에 걸린 계략이 성공했다는 듯한 아주 희미한 미소까지.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온몸에 기름기와 굴욕을 뒤집어 쓴 채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느리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하게 연 회장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더욱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꺼져. 네, 꺼져드리죠. 하지만 당신들 박씨 집안 모든 사람이 오늘 이 탕 한 그릇과 이 꺼져라는 한마디에 대해 평생 잊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겁니다. 연 회장의 두껍고 화려한 조각문이 제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를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은 거짓된 소란과 역겨운 온기로 가득했고 밖은 텅 빈 복도의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몸에 묻은 뜨거운 국물은 금세 식어 끈적하게 피부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과 엉겨붙어 기름진 닭곰탕 냄새와 굴욕감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이힐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미친 듯이 고였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회전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천천히 돌면서 유리에 제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얼룩으로 뒤덮인 예쁜 드레스. 마치 버려진 넝마 인형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프런트 데스크 직원과 웨이터들이 모두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가서 하강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여전히 제멋대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만큼 차가운 분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 남편 박지훈의 혐오스러운 흰자위, 시동생 박지석의 무심함, 임윤아의 그 비웃음,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박지훈의 그 한마디 꺼져에 멈췄습니다. 그래, 꺼져주지. 하지만 꺼지기 전에 당신들에게 큰 선물을 하나 남겨주고 가야겠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몸을 정리하지도 그대로 호텔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행정사무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시급요부 김 부장님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가 걸린 사무실 문 앞에 이르러 저는 노크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님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하라 사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그는 충격받은 얼굴로 급히 티슈 몇 장을 뽑아 건넸습니다. 저는 티슈를 받지 않고 그나마 깨끗한 손등으로 눈을 가린 끈적한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심지어 예의 바르면서도 차가운 냉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즉시 박지석 씨와 임윤아 씨 약혼, 연회에 남은 모든 음식과 서비스를 취소해 주십시오. 김 부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소라니요? 사모님, 연회가 이제 막 절반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이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게다가 디저트와 과일도 아직 남아있고요. 규정? 저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였지만 아무런 온도도 없는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하는 겁니다. 모든 손실은 제가 예치한 계약금에서 제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방에 연락해서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철수시켜 주세요. 제 말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눈빛에 담긴 결연함에 김 부장님은 입가에 맴돌던 설득의 말을 삼켰습니다. 그는 제 꼴을 보고 연회에서 분명 큰일이 터졌음을 짐작했을 겁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주방입니까? 김 부장입니다. 박씨 집안 약혼 연회 모든 요리 즉시 중단하세요. 네, 지금요. 이미 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나간 건 전부 중단입니다. 서비스팀도 최소 인원 2명만 남기고 전부 철수시키세요. 전화를 끊고 김 부장님은 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이 이후의 위약금은? 저는 그의 사무실 책상으로 다가가 펜을 집어들고 메모지에 제 개인 연락처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게 제 번호입니다. 위약금 정산을 포함한 모든 후속 처리는 저와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박씨 집안 다른 사람과는 더 이상 소통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제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어떤 지시도 받지 마십시오. 이 연회는
지금부터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몸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연 회장의 하객들이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달콤한 디저트와 과일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들은 웨이터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되었던 정교한 디저트도 과일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차 한 잔 더 채워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2억 원짜리 박씨 집안의 체면을 지탱하던 성대한 연회는 가장 보기 흉하고 가장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아라. 그들이 마음대로 모욕하고 꺼져라고 소리쳤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의 연출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뜨거운 닭곰탕은 박씨 집안에 대한 제 모든 환상을 꺼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찬바람 맛을 볼 차례였습니다. 행정구역을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불어와 잔인할 만큼 정신을 깨웠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친정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의 고요함은 멀리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호텔의 번쩍이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천장 조명이 제 몸을 비추자 말라붙은 국물이 남긴 끈적함과 뻣뻣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가닥가닥 뭉쳐 있었고 드레스는 엉망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손님들이 저를 기이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겉모습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 손님들이 쉬는 소파 구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비교적 한적했습니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도 기름때가 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로 대충 닦아내고 잠금을 풀었습니다. 주소록에서 신라호텔 김 부장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불확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아라 사모님, 김 부장님 저예요. 제 목소리는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말의 파동도 없이 평온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2가지 일을 처리해 주세요. 김 부장님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로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지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의 서비스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차를 따르거나 물을 채우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미 테이블에 나간 요리는 손님들이 드셨으니 어쩔 수 없지만 모든 후속 디저트, 과일, 식사는 전부 보류하세요. 단 하나도 연회장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님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충격을 이해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번째는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직원들을 시켜 가장 빠른 속도로 연회장에 있는 호텔 소유의 모든 장식품, 테이블보, 의자 커버 등 철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철거해 주십시오. 특히 무대 배경과 샴페인 타워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15분 안에 그 연회장을 원래의 텅 빈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김 부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너무 하객들이 아직 계신데.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위약금은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장님이나 부장님 직원들이 어떤 이유로든 제 지시를 지연시킨다면 이후의 협력과 배상 문제는 제가 다시 고려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의 무게를 김 부장님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15분 안에 정리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에서 서늘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지금 연 회장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하객들은 이제 막 다음 순서인 정교한 디저트를 맛보거나 술을 한 잔 더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겠죠. 그러다 그들은 웨이터들이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것을 발견할 겁니다. 테이블 위에 지저분한 접시는 아무도 치워주지 않고 찻잔은 비어도 채워주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더 극적인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 몇몇 호텔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서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무대 배경의 화려한 장식을 뜯어내고 아름다운 테이블보가 깔린 긴 테이블을 치우고 심지어 테이블 위에 식기까지 직접 수거해 가겠죠. 그 광경은 분명 어떤 소동보다도 더 충격적일 겁니다. 이 2억 원, 저 서아라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돈은 당신들 박씨 집안의 체면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더더욱 당신들이 제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창피하게 여기고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니 저는 이 가장 직접적이고 난폭한 방식으로 당신들에게 누가 진짜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줄 겁니다. 저는 바로 떠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로비의 밝은 조명 아래서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과 목의 기름때를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은 서두르지 않았고 마치 방금 그 냉혹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덜 초라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연 회장 쪽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은 불이 나도록 울릴 것입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 남편 박지훈, 어쩌면 시동생 박지석에게서까지. 그들은 분노할 것이고 히스테리를 부리겠죠. 하지만 미안하지만 오늘 밤 당신들의 전화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들이 400명의 하객들 앞에서 제가 당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2억 원짜리 찬바람 만찬을 마음껏 즐기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복수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얼굴에 얼룩을 닦아내고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아라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물티슈의 차가운 감촉이 뺨과 목덜미를 스치자 화끈거리던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국물에 젖었던 끈적함은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 제가 방금 어떤 치욕을 겪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의 어두운 화면에 비친 흐릿한 모습을 보며 이마에 달라붙어 굳어버린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오직 차갑고 고요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와 초라한 모습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라도 연회에 참석했던 손님이 일찍 자리를 떠나다 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극의 절정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역시 기름때가 묻은 가방을 들고 등을 곧게 펴고 호텔 옆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은 보통 택시가 많고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늦가을의 한기를 품고 불어와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가에 막 서자마자 손에 든 핸드폰이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박지훈이라는 세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동작도 빠르군. 연 회장의 정리 작업이 이미 시작된 모양이야. 저는 무표정하게 화면이 켜졌다 꺼지고 다시 켜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꽤 집요하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어느 구석에 숨어서 핸드폰을 귀에 대고 분노에 차 있으면서도 옆에 하객들이 들을까봐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겠죠. 아쉽게도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꺼진 지
3초도 안 되어 다시 미친 듯이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우아하고 고상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얼굴은 분명 분노로 일그러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심지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아라, 너 어디서 죽었어? 호텔 사람들이 왜 이래? 당장 안 튀어와서 설명해. 설명? 당신들과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귓가에는 스산한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차량 소음뿐이었습니다. 이전의 굴욕감과 무력감을 대신하여 전례 없는 통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이렇게 통쾌한 일일 줄이야. 빈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봤습니다. 제 옷차림과 상태가 아무래도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친정집 주소를 댔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차는 밤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창밖의 네온사인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제 차가운 눈동자 속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연회장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었을지, 그 400명의 하객들이 어떻게 당황하다가 수군거리다 결국 뿔뿔이 흩어졌을지,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얼마나 길길이 날뛰고 남편 박지훈이 얼마나 진땀을 흘렸을지, 시동생 박지석과 예비 동서 임윤아의 얼굴이 얼마나 볼만했을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탕 한 그릇이 쏟아진 순간부터, 박지훈이 제게 꺼져라고 말한 순간부터 서아라와 박씨 집안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진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절대로 제게 탕을 끼얹지 않을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상처받았는지 걱정해줄 오빠가 있습니다. 제게는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지지도 말입니다. 박씨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었으니 앞으로의 문제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혼, 재산 분할, 모든 것을 차근차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롭게 일어서겠다는 결연함과 차가운 쾌감만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가? 저 서아라가 자신들에게 망신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좋습니다. 제가 서울 바닥에 얼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체면을 바닥까지 떨어뜨려 주죠. 2억 원으로 당신들 박씨 집안의 길이 남을 웃음거리를 사주고 저에게는 완전한 단절과 새로운 시작을 사주는 것. 제게는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었습니다. 차는 밤속을 꾸준히 달렸습니다. 그 황당한 약혼식장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끄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내일 해가 뜨면 더 거센 비바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혼자 감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서아라가 돌아올 것입니다. 택시가 친정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단지 안은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한 노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자 반쯤 마른 국물 자국이 다시 한번 한기를 몰고 와 저도 모르게 팔을 감쌌습니다. 익숙한 집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실 텐데 제 꼴을 보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곧 발소리가 들려왔고 엄마의 잠결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알아. 제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즉시 열렸습니다. 엄마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
저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졸음기가 싹 사라지고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알아. 이게 무슨 꼴이야? 누구랑 싸웠니? 엄마는 급히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제 팔에 손이 닿자 엄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 섞인 피로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밤중에 아빠도 침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제 몰골을 보시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오빠 서아준도 소리를 듣고 눈을 비비며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잠이 확 깼습니다. 야, 누가 너한테 이랬어? 가족들의 걱정스럽고 다급한 시선 앞에서 억지로 버티고 있던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지만 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최대한 간결한 언어로 오늘 밤 약혼식에서 시어머니가 플레이팅을 핑계로 흠을 잡다가 결국 제 머리에 뜨거운 탕을 부었고 남편 박지훈이 제게 꺼져라고 소리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임윤아의 자잘한 트집이나 제 심리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천벌받을 박씨 집안, 그게 사람들이 할 짓이야? 내 귀한 딸을 시집 보냈더니 이렇게 짓밟으려고 보낸 줄 알아? 이혼해. 당장 이혼해야 해. 내일 당장 가자. 우리가 이런 꼴은 못 봐. 아빠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 와서 제 머리와 옷에 말라붙어 뻣뻣해진 기름때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아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건 말고도 평소에도 너한테 함부로 대했지? 저는 아빠의 분노로 인해 유난히 날카로워 보이는 눈을 마주보며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간의 서름이 그 순간 소리 없이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괘씸한 것들. 내가 처음부터 박지훈 그놈 됨됨이가 별로라고 했지. 내 탓이다. 내 탓이야. 그때 단호하게 막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이혼해. 무조건 이혼해야 해. 그리고 그냥은 안 돼. 절대 이대로는 못 넘어가. 아주나. 오빠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빠의 눈빛은 제가 좀처럼 보지 못했던 서늘한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박씨 집안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계산해. 그 박씨 집안 체면을 그렇게 중시한다지? 좋아. 내가 그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직접 벗겨주마. 알아야. 넌 그냥 집에서 푹 쉬어. 하늘이 무너져도 아빠랑 오빠가 다 막아줄 테니까. 오늘부터 넌 박씨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오빠 서아주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김 변호사님께 연락할게요. 이혼이랑 재산 분쟁 전문이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동생 핸드폰에 있는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부터 백업해야겠어요. 저를 위해 분노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그 차가운 분노가 따뜻한 의지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신경이 드디어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저를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받고 깨끗한 옷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빠와 오빠는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춰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온몸의 기름기와 굴욕감을 씻어내며 저는 거울에 비친 다시 깨끗해진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전에 그저 참고 견디기만 했던 서아라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탕 한 그릇은 제 나약함을 불태웠고 가족의 지지는 제게 복수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제가 그들을 떠나면 살 수 없고 그저 분을 사귀며 참고 살 줄 알았겠죠.
그들은 아주 큰 착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가 그 집안에서 당한 모욕, 내가 다 갚아줄게. 이 싸움, 내가 네 옆에서 끝까지 같이 싸울 거다. 아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 힘은 절대적 대시다. 다음 날, 저는 창밖의 눈부신 햇살과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벌떡 몸을 일으키자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하마터면 박씨 집안의 그 차가운 침실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방 안에 익숙한 가구들과 이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를 맡고서야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래층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쩌렁쩌렁한 고함과 아빠가 분노를 억누르는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아무 옷이나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우유 한 잔을 들고 계단참에 서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급히 다가와 우유를 제 손에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야, 깼니? 내려가지 마. 박씨 집안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난리야. 아빠랑 오빠가 해결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유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컵을 통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제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듣고 싶어요. 그들이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지. 저는 우유를 들고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툼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돈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밤새 잠을 못 잔 듯 쉬어 있었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아라를 괴롭혔다고 그러세요? 어제 일은 그냥 오해였어요. 아라가 먼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사돈댁 기분을 상하게 했잖아요. 제가 순간욱해서 그랬던 거지. 게다가 나중에 지훈이도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걔가 성질이 그렇게 더러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돌아서서 호텔 연회를 취소해버리다니. 그게 2억 원짜리인데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저희 박씨 집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해? 김 여사, 당신이 내 딸 머리에 뜨거운 탕을 붓고 당신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 딸더러 꺼져라고 소리쳤는데 그게 오해라고? 당신들 박씨 집안 체면은 체면이고 내 딸 체면은 체면도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그 2억, 내 딸 서아라가 낸 돈이요. 자기 돈 자기가 어떻게 쓰든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지. 연회를 취소하든 그 돈으로 강물에 던져버리든 당신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 없어. 맞아요. 오빠 서아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 남자 맞습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이 결혼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박씨 집안 지난 몇 년간 우리 동생한테서 얼마나 뜯어갔는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야 할 겁니다. 저는 거실 입구에 서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씨 집안은 거의 총출동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 밑이 찬탄 것이 어제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박건국 씨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소파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박지석은 시선을 피하며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좋은 남편 박지훈은 맨 앞에 서서 구겨진 양복에 핏발선 눈으로 초조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지훈은 저를 보자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앞으로 달려오며 원망과 희미한 간청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라야, 드디어 나왔구나. 너 어제 그렇게 소란 피워서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알아? 유난의 집에서 지금 난리 났어. 약혼도 깨질 판이라고. 그 하객들이 돌아가서 우리 박씨 집안을 뭐라고 하겠어? 어서 호텔에 가서 설명하고 돈 메우고 서비스 다시 재개시켜. 그리고 유난의 집에 가서 사과해.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저는 그를 보며 문득 너무나 낯설고 심지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박씨 집안의 체면, 임유나 집안의 태도, 그리고 자신을 공경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뜨거운 탕을 뒤집어 썼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사람들 앞에서 꺼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무시하고 그의 너머에 있는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유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파동 없이 평온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 탕 한 그릇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는 제가 취소했습니다. 돈은 메우지 않을 거고 사과는 더더욱 할 생각 없습니다. 임윤환의 집안이 화를 내든 약혼이 깨지든 그건 당신들 박씨 집안 사정이지 저 서아라와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박지훈은 조급해져서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서아라, 너 진짜 좋게 말할 때 닥쳐. 아빠가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박지훈, 내가 지금 누구 집에서 소리를 질러. 내 부모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다시 한번 우리 아라를 괴롭혔다가는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준아, 손님 배웅해드려라. 오빠 서아준이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큰 키와 위압적인 태도로 박씨 집안 사람들을 향해 차갑게 나가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분노에 온몸을 떨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 서씨 집안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좋아. 어디 두고 보자. 이 일 절대 이렇게 안 끝나. 지훈아, 가자. 이혼하면 그만이지. 어디 한번 갔다 온 여자가 앞으로 무슨 좋은 꼴을 보겠어. 박지훈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 박건국 씨가 낮은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은 결국 오빠의 차가운 시선 아래 초라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들고 그들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체면, 앞날, 이제부터 저 서아라의 체면은 제가 직접 세울 것이고 제 앞날도 당신들이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이 잿빛 얼굴로 떠나자 집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빠의 무거운 숨소리와 엄마의 작은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시다만 우유컵을 내려놓고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는 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아빠는 굳은 얼굴로 거실을 몇 걸음 서성이다가 맹렬히 멈춰서서 저를 보셨습니다. 아라야, 방금 잘했다. 저렇게 뻔뻔한 인간들에게는 좋은 낯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 아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거다. 특히 돈 문제 가지고 분명히 발뺌하려 들 거야. 아준아, 김 변호사님 약속 몇 시였지? 오빠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10시 약속입니다. 1시간 좀 더 남았어요. 저 준비하고 이따 아라랑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걱정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사는 서아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제게 한 그대로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발뺌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가 어젯밤 엄마가 정리해 주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순간 수많은 부재중 전화 알림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앞다투어 울려댔습니다. 대부분 박지훈과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처음에는 분노에 찬 질책이었다가 나중에는 회유와 협박을 오갔습니다. 심지어 박지훈이 보낸 몇 개는 울먹이며 참회하고 3년간의 부부의 정을 봐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이 알림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곧장 휴대폰의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이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명령과 모욕적인 말들, 박지훈의 귀찮아하는 목소리와 책임 회피 발언, 그리고 어제 연회장에서의 임윤아의 날카로운 지적, 시어머니가 탕을 붓기 전후의 고함, 그리고 박지훈의 그 차가운 꺼져라는 말까지 모든 것이 저도 모르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녹음했던 것은 어쩌면 무의식적인 자기보호 본능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로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이 오디오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가장 충격적인 몇 개를 골라냈습니다.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그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어제의 굴욕감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와 함께 차가운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제 반격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9시 30분, 저와 오빠 서아주는 정씨의 집을 나서 김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영리하고 유능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제 차분한 설명을 듣고 오빠가 미리 정리해온 이체 기록과 지출 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그의 표정은 진지해졌습니다. 서아라 씨,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법적으로 박 씨 집안을 위해 대납하신 금액, 특히 이 2억 원의 연회 비용은 명확한 이체 기록이 있어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지훈 씨, 개인 명의의 투자건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성격과 자금 흐름이 복잡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과정에서의 유책 배우자 랜딩과 재산 분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에게는 음성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바로 어제 시어머니가 연회장에서 과일 플레이팅을 문제 삼아 제게 고함을 지르고 결국 탕그릇을 빼앗아 제게 부어버린 후 박지훈이 제게 꺼져라고 소리친 그 부분이었습니다. 주변이 다소 소란스러웠지만 대화 내용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탕그릇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제 억눌린 비명 소리는 현장감을 더해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녹음을 다 듣고 나서 눈을 빛냈습니다. 서아라 씨, 이 녹음 파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랜딩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는 재산 분할과 추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평소에 제게 언어폭력을 가했던 다른 녹음 파일 몇 개를 더 듣고는 미간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서아라 씨,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충분합니다. 제 제안은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탕 사건 녹음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우리 측이 관련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일부 증거를 공개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오빠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들이 와서 난리치는 걸 기다릴 수만은 없죠.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내용 증명을 보내주세요. 저는 김 변호사님과 오빠를 보며 마음속 차가운 돌덩이가 겨우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효과. 박 씨 집안은 체면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저는 가장 공식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의 체면을 한 겹 한 겹 벗겨낼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나올 때 햇살이 좋았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며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야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오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었다? 아마도요. 그 뜨거운 탕 한 그릇과 그 차가운 꺼져라는 한마디에 데이고 꾸짖음 당하며
정신을 차린 것이겠죠.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박씨 집안, 우리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 증명이 바로 저의 선전포고입니다.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나오자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 몸은 오히려 힘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허세 섞인 분노가 아니라 목표가 명확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 냉정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이미 작성되었고 곧 박씨 집안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폭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길고 박씨 집안은 돈 때문에 분명히 발뺌하며 시간을 끌려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좀 더 즉각적인 충격을 줘야 했습니다. 오빠가 차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알아야 지금 집으로 갈까 아니면? 저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앞을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집 말고 박씨 집안으로 가자. 오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씨 집안에? 지금 가면 그 사람들 불같이 화를 낼 텐데 일부러 화를 자초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려 오빠를 보며 아무런 온도도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내 물건 찾으러 가는 거야. 오빠는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사줬던 것들 말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사주신 비취 팔찌 김미숙 여사가 보고는 졸라서 가져갔잖아. 그리고 아빠가 해외에서 사다 주신 한정판 가방, 박지훈이 체면 차린다고 빌려가서는 돌려주지도 않았고 또 내가 박지석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 시계도 자잘한 것들까지 합치면 꽤 돼. 예전에는 한 가족이니까 따지지 않았지만 이제 가족이 아니니 내 물건은 단 하나도 거기에 남겨둘 수 없어.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빠가 같이 가줄게. 당연히 찾아와야지. 그 배은망덕한 것들 좋은 일 시킬 수는 없지. 그런데 우리 둘만 가도 괜찮을까? 친구라도 몇 명 부를까? 걔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둘이면 충분해. 오빠는 녹화하고 나는 물건만 챙길 거야. 만약 그들이 손이라도 대면 녹화 영상이 바로 증거가 되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돼. 지금은 그들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걸 더 두려워할 거야. 차는 박씨 집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되찾아야 할 물건 목록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제 지난 3년간의 어리석은 헌신과 타협을 기록한 낙인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으로 그 낙인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박씨 집안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서 오빠는 핸드폰을 녹화 모드로 설정하고 손에 들었지만 렌즈는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아직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익숙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서아라. 제 목소리는 파동 없이 평온했습니다. 문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쾅 하고 틈새만큼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분노와 수면 부족으로 부어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에는 원망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라, 내가 여길 또 와. 무슨 꿍꿍이야. 저는 그녀의 저기를 무시하고 문을 밀어젖히고 오빠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박건국 씨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고는 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훈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밖에서 방법을 찾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들과 실랑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본론을 말했습니다. 제 물건 찾으러 왔어요. 엄마가 주신 비취 팔찌, 아빠가 사주신 가방, 그리고 제가 박지석에게 선물한 시계,
그 외에 제 개인 물품들 전부요. 김미숙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습니다. 날카롭게 소리쳤죠. 뭐, 내 물건? 그건 다 내가 좋아서 우리한테 준 거잖아. 줬던 물건을 다시 달라고? 너 양심도 없니?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물, 그건 제가 박씨 집안 며느리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분은 존재하지 않으니 물건은 당연히 되찾아가야죠. 만약 그게 선물이었다고 주장하신다면 좋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위탁 보관이었던 거고 이제 물건의 주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오빠가 그때 핸드폰을 들어 올려 렌즈를 김미숙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저희는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언행에 주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여사는 카메라를 보자 기세가 반쯤 꺾였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버텼습니다. 너희들 이건 강도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곧장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 비취 팔찌는 그녀가 평소에 침대 머리맡 보석함에 넣어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익숙한 벨벳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열어 확인했습니다. 영롱한 비취색, 온전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내 거야. 김미숙 여사가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지만 오빠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옷방으로 가서 가장 안쪽 칸에서 약간 먼지가 쌓인 한정판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박지우는 명품을 볼 줄도 몰라서 한번 들고 나가서는 귀찮다고 구석에 던져뒀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확인했고 손상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지석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약혼 후 임윤아와 밖에서 사는 것 같았고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그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저는 제가 3년간 살았던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제 옷가지와 일상용품 몇 개가 남아 있었지만 그다지 값나가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이 불쾌한 곳에 남겨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옷장에 있는 내 옷이랑 세면도구 좀 챙겨서 가방에 담아줘. 김미숙 여사는 옆에서 분노에 온몸을 떨며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서아라,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박씨 집안이 3년 동안 널 먹여 살렸는데 넌 천벌 받을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를 먹여 살렸다고요? 김미숙 여사님, 지난 3년은 저 서아라가 당신들 박씨 집안을 먹여 살린 겁니다.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히스테리 부리는 모습을 보지 않고 제 가방과 보석함을 들고 오빠가 제 개인 물품을 간단히 챙기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고 박씨 집안 문을 나설 때 등 뒤에서는 김미숙 여사의 무너지는 울음소리와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되찾은 물건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쾌감도 없었고 오직 완전한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되찾은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태도,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제게 탕 한 그릇을 붓고 꺼져라고 욕하면 제가 잿빛 얼굴로 쫓겨나 재산도 사람도 모두 잃을 줄 알았겠죠.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제가 잃었던 것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전부 되찾을 겁니다. 이것은 집안 청소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제 존엄, 제 청춘,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위선적인 체면, 그 숨막히는 박씨 집안에서 나와 차에 타자 오빠 서아주는 제 옷이 담긴 봉투를 뒷좌석에 던지며 렌부주 욕설을 뱉었습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 속이 다 시원하네. 알아야. 아까 김미숙 그 여자 얼굴 봤어?
거의 보라색 가지처럼 변했더라.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되찾은 가방과 보석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만큼 상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텅 빈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얽히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빠, 운전해. 나 좀 피곤해. 차가 막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화면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무음으로 바꾸고 핸드폰을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빠가 힐끗 보더니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전화할 낯짝이 있나 보네. 분명히 김미숙이 걔한테 울고불고 난리 쳤을 거야. 받지 마. 애타게 놔둬. 핸드폰은 끈질기게 여러 번 울리다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정신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카톡을 열었습니다. 역시 박지훈이었습니다. 최근 몇 개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틀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약간의 불안이 섞인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아라, 너 미쳤어? 누가 너더러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래? 우리 엄마 너 때문에 심장병으로 쓰러지시겠다고. 당장 팔찌랑 가방 다시 가져와. 그거 우리 엄마 거라고. 바로 다음 메시지는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비난조였습니다. 알아야, 어제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나도 잘못했고 내가 사과할게 됐어? 하지만 너도 일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만들면 안 되지. 어서 돌아와.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잖아. 그리고 다음 메시지는 다시 협박으로 변했습니다. 서아라, 잘 들어.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진짜 끝까지 가면 내 직장까지 망하게 만들면 너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너 이제 한 번 갔다 온 여자인데 나랑 이혼하면 네가 무슨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주제 파악 좀 해. 마지막 메시지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아라, 듣고 있어? 물건 다시 가져오라고. 그리고 호텔 그 2억 원. 잔금이랑 위약금. 네가 다 내야 해. 안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 칠 거야. 너희 서씨 집안도 편하게는 못 살게 해주겠어. 이 논리도 없고 무능한 분노만 가득한 음성 메시지들을 듣고 나니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눈이 멀어 선택했던 남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 책임 전가, 협박, 그리고 가장 악랄한 말로 저를 깎아내리려는 것 외에는 어떤 책임감도 해결책도 없는 사람. 오빠는 듣다가 분노에 차서 핸들을 부술듯이 쥐었습니다. 젠장, 저 찌질한 놈이 감히 아버지 회사까지 협박해? 알아야, 신경 쓰지 마. 걔가 아버지 회사에 찾아가면 내가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들어 박지훈의 프로필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차단이라는 붉은색 글씨 위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행동을 하고 나서야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단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저와 박지훈, 그리고 박씨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는 선언. 이제부터 그들의 희로애락, 생사고락은 저 서아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박지훈을 차단하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보고 있으면 속만 터지지. 그런데 알아야. 걔가 아까 아버지 회사 얘기를 하던데.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빛에는 어떤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오빠 걱정 마. 걔 못 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호텔 쪽에 2억 원 빚이 있고 임윤아네 집에는 가서 빌어야 할 거고 자기 직장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판에 그냥 입만 살아서 저러는 거야.
진짜 아버지 회사에 찾아올 배짱도 자본도 없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걔가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건 우리 서씨 집안이 아니라 김 변호사님이 곧 보낼 그 내용 증명일 거야. 그 안에는 걔가 더 무서워하는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오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했습니다. 맞아. 내용 증명이 핵심이지. 저런 미친 개는 상대할수록 더 날뛰는 법이야. 알아야 너 정말 예전이랑 달라졌어. 달라졌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머리 위로 뜨거운 탕을 뒤집었으면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라도 차갑게 식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훈에게, 박씨 집안에게 저는 이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확한 계산과 뚜렷한 목표뿐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되찾아온 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 했습니다. 서아라를 모욕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박지훈의 협박은 제게 그저 패배한 개의 짖음으로 들릴 뿐이었고 오히려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차가 친정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이 따뜻한 밥과 반찬을 준비해두고 영원히 저를 위해 열려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의 싸움은 이제 막 진짜 핵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씨 집안에서 드디어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지훈이나 김미숙 여사가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였던 박건국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박건국 씨의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훨씬 더 늙어 보였고 억지로 억누른 피로감과 저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알아야, 나다, 아비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스스로를 아비라고 칭하는 것이 어색한 듯 했습니다. 내용 증명, 우리가 받았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게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잖니? 지훈이 엄마가 충동적이었고 지훈이도 말을 함부로 했지. 내가 그 애들 데리고 가서 너한테 사과하마. 우리 다 한 가족인데 앉아서 잘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법정까지 가서 남들 웃음거리가 될 필요는 없지 않니? 저는 전화를 들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 가족이라고? 이제 와서 남들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다고? 제 머리에 탕을 붓고 꺼져라고 소리칠 때는 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제 목소리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평온했습니다. 아버님, 내용 증명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저와 박지훈 씨 사이에는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오. 박건국 씨는 다급해졌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졌죠. 알아야, 그러지 마라. 설사 네가 지훈이랑 더는 못 살겠다고 해도 그 2억 원 연회 비용이랑 그 물건들 말이다. 그건 좀 얘기가 다르지 않니? 내가 그걸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 박씨 집안은 죽으라는 소리야. 우리가 어디에 그런 큰 돈이 있겠니? 지훈이도 요즘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유난의 집에서도 그는 이제 감정에 호소하며 박씨 집안의 어려움을 내세워 제 동정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예전에 마음 약한 서아라였다면 어쩌면 정말로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비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돈 문제는 내용 증명의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씨 집안의 어려움은 죄송하지만 제가 초래한 것이 아니며 제가 책임져야 할 결과도 아닙니다. 다른 할 말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잠깐만. 박건국 씨는 황급히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알아야, 아비가 부탁하마. 이렇게 하자. 그 2억 원, 우리가 천천히 갚을게. 분할 상환. 그래,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도 쳐줄게. 그 물건들은 내가 가져갔으니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더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께 소송은 취하해달라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재판만은 피하게 해다오. 응? 분할 상환으로 천천히 갚겠다.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끌어 흐지부지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게 돌아와야 할 것은 반드시 한 번에 받아야겠습니다. 아버님, 만약 정말로 어려우시다면 집을 파시거나 박지훈 씨 명의의 자산을 처분해서 지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박 씨 집안이 정말로 다급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르는 명예 실추였습니다. 특히 박지훈,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고 처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가 만약 유책 배우자로 판결받는다면 그의 앞날은 거의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막 전화를 끊었을 때 오빠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아야, 이거 봐. 내가 뭘 알아냈는지.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과 프로젝트 투자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박지훈이 예전에 너한테 말했던 그 투자 프로젝트를 좀 알아봤어. 그런데 뭔지 알아?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유령 회사였어. 이미 망했고, 박지훈이 투자한 돈 대부분은 허공으로 날아갔고, 남은 일부는 자기가 여러 명목으로 빼돌려서 어디에 썼는지 불분명해. 이 거래 내역을 보면 내 돈으로 자기 동생 박지석한테도 여러 번 큰 돈을 송금했더라고. 급한 일에 쓴다고 했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 저는 이 증거들을 보며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이 박 씨 집안의 밑빠진 독을 채우는 데 쓰인 것뿐만 아니라 박지훈에 의해 이렇게 낭비되고 빼돌려졌다는 사실, 분노를 넘어 완전히 마음이 죽어버린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오빠는 제 얼굴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알아야, 화내지 마. 그런 놈 때문에 속상해할 가치도 없어. 이 증거들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해. 김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건 명백히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리고 은닉한 증거라서 재산 분할해서 그놈을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맞아. 화내서 될 일이 아니지. 증거가 많을수록 나한테 유리해. 오빠, 이 서류들 잘 챙겨줘. 이것도 김 변호사님께 전달해야 해. 그리고 생각난 게 있는데 박지훈 컴퓨터에 그 프로젝트 관련자들이랑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이 더 있을 거야. 오빠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아, 컴퓨터. 박지훈이 보물처럼 다루던 그 노트북 말이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하지만 컴퓨터는 걔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에 넣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지훈은 이를 집으로 가져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그가 어떤 비밀번호를 즐겨 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의 낡은 USB 메모리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업 파일들이 들어 있었고 그 USB는 그의 서재 서랍 잡동사니 함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물건을 챙기러 갔을 때 저는 명백히 제 소유인 물건만 가져왔고 그 USB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박 씨 집에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오빠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러. 지금 그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면 경계가 허술할 수도 있어. 오빠는 잠시 멈칫하다가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에는 모험을 앞둔 듯한 흥분과 약간의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잡히기라도 하면. 저는 침착하게 분석했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그들이 집에 없을 만한 시간을 노려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돼. 그 USB 안에 있는 증거만 손에 넣으면
그게 박지훈을 무너뜨릴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도 있어. 이번에는 더 이상 내용 증명이 효력을 발휘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직접 공격하여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것입니다. 박지훈과 박씨 집안이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반격도 할 수 없도록 이 이혼 소송 저는 깨끗하게 이길 것이고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씨 집안은 제게 탕 한 그릇을 부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제 반격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USB 메모리를 손에 넣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박씨 집안은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박지훈이 회사에서 정신없을 시간,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인맥을 동원하러 나갔을 법한 오후 시간을 노려 다시 박씨 집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역시나 집에는 시아버지 박건국 씨만 계셨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우리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곤한 듯 손을 휘저으며 마음대로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낡은 USB 메모리가 든 잡동사니 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그것을 찾아 제가 가져온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손가락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USB 안의 파일들은 복잡했지만 저는 곧 박지훈의 이름으로 된 폴더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그 유령 회사와의 프로젝트 계약서, 자금 거래 명세서, 심지어 그가 상대방과 손실을 만회하려 협상하던 대화 기록 캡처까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박지석에게 여러 차례 거액을 송금한 기록 캡처와 정체불명의 여성 몇 명과 나눈 음란한 대화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심지어 우리의 혼인 기간과 겹쳤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증거였습니다. 저는 USB를 뽑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오빠와 눈을 마주치고 신속하게 박씨 집안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을 김 변호사님께 전달했을 때 그는 꼼꼼히 검토한 후 얼굴에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라 씨, 이 증거들은 결정적입니다. 특히 혼인 중 외도와 악의적 재산 은닉, 이 두 가지는 박지훈 씨가 법정에서 어떤 반격도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즉시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그의 명의로 된 계좌와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소송,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조치는 신속했습니다. 재산 보전 신청은 금방 승인되었고 박지훈의 회사 계좌와 개인 명의의 주요 은행 계좌는 순식간에 동결되었습니다. 그의 위태롭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투자를 철회했으며 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윤아의 집안은 어떤 경로로든 박지훈의 혼인 중 외도와 파산 임박 소식을 알게 되었고 강경한 태도로 약혼을 파기하며 이전에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박지석의 결혼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사방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우리가 이토록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전에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했던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화병으로 정말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곁에서 차를 따라주고 병원비를 대납해줄 착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박지훈은 막다른 길에 몰리자 그의 먼 친척을 통해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눈물로 참회하며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저희 아버지에게 과거의 정을 봐서 저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고 자신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 길은 스스로가 만드는 걸세. 자네가 예전에 우리 아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대로 결과를 감당해야지. 우리 서씨 집안은 아라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을 걸세. 돌아가게. 결국 김 변호사님의 강력한 공세와 우리가 쥔 절대적인 증거 앞에서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재판 전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조정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쌍방 이혼. 박지훈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 부부 공동 재산 결혼할 때 살던 아파트 포함. 비록 첫 계약금은 우리 집에서 냈지만 혼인 후 공동으로 대출금을 갚았음에 대부분은 제 소유로 판결. 박지훈은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남. 박지훈은 제가 대납했던 2억 원의 연애 비용, 빌려준 1억 원, 그리고 그가 유용한 기타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일시불로 반환해야 함. 박지훈은 제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은 그가 남은 개인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만 겨우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음. 박씨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겉보기에 풍족했던 중산층 가정에서 빚더미에 앉고 평판이 땅에 떨어진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 2억 원짜리 원래는 과시용이었던 약혼식은 그들 가문 몰락의 시작이자 주변 모든 사람이 아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나온 날 저는 그 얇은 서류 한 장을 들고 구청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조금 눈부셨습니다. 오빠가 저와 함께 와주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지지와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한바탕 황당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고 저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마침내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그늘에 머물지도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으로 받은 재산과 배상금에 친정의 일부 지원을 더해 저만의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획과 디자인 일을 시작했죠. 사업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고 제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유와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옛 지인들을 통해 박씨 집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지훈은 파산 후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다지 잘 지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큰 병을 앓은 후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더 이상 예전처럼 기세등등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시동생 박지석은 임윤아와 헤어진 후 빈둥거리며 집안의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더 이상 저 서아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무거운 한 페이지를 넘기고 진정으로 저 자신만의 맑고 드넓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를 정신 차리게 한 그 뜨거운 탕 한 그릇과 저를 완전히 깨어나게 한 그 꺼져라는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과거의 안녕을 고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정의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 큰 걸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